안녕하세요, 명쾌한 최원장입니다.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면서 이런저런 질환이 있는데 이 영양제를 먹으면 좋을까요? 이런 댓글이 많이 달립니다. 그래서 영양제의 위험성에 대한 영상도 찍어서 올렸는데요. 환자분들은 질병을 다루는 전체적인 방향에는 큰 관심이 없으시고 내가 앓고 있는 그 질환을 콕 찍어서 설명해 드릴 때만 눈을 반짝거리십니다. 그래서 질환별로 나눠서 이 질환에는 이런 영양제가 위험하다고 분류를 해서 올려보려고 합니다. 오늘 첫 번째로 간 담도 질환입니다. 간이 안 좋을 때는 어떤 영양제가 오히려 해가 될까요? 명쾌한 최원장의 의견을 물으신다면 간이 안 좋을 때는 모든 영양제가 다 위험합니다. 진짜입니다. 명쾌한 한의원에 내원하시는 간 환자분들, 초진 때 집에서 먹던 영양제를 다 가지고 오라고 해서 알러지 검사를 하나하나 다 해보면 몸에 도움이 되는 영양제는 거의 없습니다. 몸에 좋다고 해서 신경을 써서 드셨겠지만 사실 몸에 도움이 될 수 없다 정도의 수준은 아주 양반입니다. 오히려 몸에 해를 끼치고 있었던 것을 근육 반응으로 확인하고 나서는 다들 충격을 받으십니다. 어떻게 이런 결과가 나올 수 있을까요? 간은 외부에서 들어오는 유해물질을 해독하는 장기입니다. 간 기능이 저하되면 해독이 원활하게 잘 되지 않습니다. 영양소든 음식이든 해독이 안 되면 그건 내 몸의 약이 아니라 도구로 작용합니다. 물론 영양소가 부족하다고 생각하니까 영양제를 찾아서 드시고 있겠죠. 영양소가 부족하면 질병의 원인이 될 수 있는 건 맞습니다. 기능의학의 출발도 그 부분에서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보충하기 위한 수단으로 영양제를 사용하는 순간 기능의학은 명분을 잃게 됩니다. 아픈 것에 약을 처방하는 것과 마찬가지 느낌이잖아요. 인간의 대사 과정은 아주 복잡하고 미묘하게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A에서 B, B에서 C, C에서 D로 단계적으로 대사 과정이 진행되는데 D가 부족하니까 그 앞에 있는 A를 영양제로 많이 보충한다? 이런 식의 접근법은 너무 터프하고 세심하지 못한 방법입니다. 밀양이 필요하니까 밀양 영양소입니다. 영양제를 메가도즈로 한 주먹씩 잔뜩 드시면 그 영양소는 순식간에 우리 혈액 안에서 농도가 확 올라가는데 그 중에 일부는 신체에 도움이 되기보다는 오히려 우리 몸에서 빨리빨리 처리를 해버려야 되는 하나의 부담이 돼버립니다. 대사과정 전후에 불필요한 부담을 야기하게 되니까 그래서 어떤 영양소는 결국에 처리가 잘 되지 못하고 조직 안에 축적이 돼버리고 나중에 독성으로 작용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진료 시간에 저는 영양소의 기능에 대해서만 설명할 뿐 영양제 이야기를 잘 안 합니다. 그런데 유튜브에는 직접 내원하지 못하시는 환자분들이 많다 보니 도움이 될 만한 영양제를 골라서 말씀드렸던 영상도 있습니다. 그런데 또 그런 것만 골라서 조회수가 높더라고요. 근데 그런 걸 평생 드시다 보면 반대로 문제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제 나름대로 우려가 됩니다. 간 환자분들, 간 기능 회복을 위한 명쾌한 알러지 치료의 핵심은 간경화 간암 회복을 위한 식이요법, 그것의 베이스가 되는 식재료에 대한 알러지 치료, 그리고 인체 대사 경로에 도움이 되는 기초 영양소에 대한 알러지 치료, 이것입니다. 특히나 간의 해독 과정 1단계, 2단계에서 필요한 각종 영양소와 조효소에 대한 알러지 치료를 진행하고 나면 속이 편해지고 소화가 더 잘 되고 컨디션이 좀 더 좋아지고 안색이 맑아지는 것을 대부분 느낍니다. 간 해독에 도움이 됐다는 거죠. 저는 영양소가 제대로 흡수되지 못하는 것을 치료한 후에 음식을 통해서 양질의 영양 성분이 잘 흡수되게 만드는 것이 제대로 된 치료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명쾌한 알러지 치료의 기본 컨셉입니다. 자, 그런데 제가 이렇게 간 환자분께는 영양제가 다 안 좋아요, 이렇게 영상을 찍고 마무리하면 우리 간 환자분들이 다들 실망하시겠죠. 그래서 서비스로 준비했습니다. 그 많고 많은 영양제 중에 간 기능에 더 안 좋은 영양제는 뭐가 있을까요? 콕 찍어서 10가지를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가장 위험한 것은 비타민 A 계열의 영양제입니다. 비타민 A라고 하면 눈에 좋은 영양소죠. 시력 유지, 특히 야간 시력에 도움이 되고요. 면역 기능의 강화에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비타민 A는 간에서 저장되고 대사됩니다. 과다 복용을 했을 때 간 수치 상승, 담즙 정체성 간염, 문맥의 고혈압 상승, 간 섬유화 및 간 경화 등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하루에 5만 IU 미만의 표준 용량에서는 간독성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하지만 이미 간 기능이 떨어진 분들에게는 표준 용량보다도 훨씬 낮은 용량에서도 간에 해를 끼칠 수 있습니다. 특히나 간 경화나 간 섬유화가 진행되는 초기 환자분들에게는 치명적일 수가 있죠. 비타민 A가 체내에서 과도하게 흡수되었을 경우에는 간 성상세포와 근섬유아세포가 콜라겐을 생산한다고 합니다. 콜라겐이 뭔가요? 간이 딱딱하게 흉터 조직으로 변하는 섬유화 과정이 진행된다고 할 때 그 섬유화 된다는 바로 그 섬유, 그게 바로 간세포가 콜라겐으로 바뀐다는 뜻입니다. 비타민 A의 레티노이드 성분은 콜라겐을 분해시키는 콜라겐아제라는 효소의 활동을 억제해서 간 문맥과 간 정맥을 수축시켜서 혈압을 올리게 됩니다. 결국 간으로 혈액이 잘 들어가지 않게 만듭니다. 동시에 또 먹고 있는 다른 약이 있거나 술을 드시는 경우라면 비타민 A로 인한 간독성과 함께 더 시너지 작용이 나겠죠. 그리고 비타민 A 영양제를 드시면서 담배를 피우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담배 이야기는 다른 영상에서 제가 다시 한 번 더 언급하겠지만 특히 흡연자에게는 과량의 비타민 A가 폐암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간도 힘든데 폐까지 암이면 정말 속상하겠죠.
그래서 비타민 A 영양제를 드시면서 술도 드시고 담배도 피우시고 아프다고 또 다른 어떤 약까지 먹는 것은 간경화로 악화되는 고속도로를 타는 것과 비슷합니다. 두 번째는 비타민 B3, 나이아신입니다. 나이아신은 수용성 비타민으로 주로 간에서 대사되며 에너지 대사와 혈중 지질 개선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지방산의 혈류 방출을 억제하고 지질의 합성을 증가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이는 결국 혈중의 지질 수준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고지혈증 환자분들이 관심을 갖는 영양제인데요. 혈관을 떠돌고 있던 지방 성분들이 다시 간으로 모여들어서 간에 저장되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 이미 간이 안 좋았던 분들에게는 지방간염이나 간 손상을 유발할 수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영양제만 위험한 게 아니죠. 피곤할 때 먹는 에너지 드링크에도 나이아신이 많이 들어있거든요. 제가 수험생인 아들이 둘이나 있습니다. 공부하느라 피곤하다고 에너지 음료를 책상에 산처럼 쌓아놓고 하루에 몇 개씩 먹는데요. 에너지 음료를 먹고 고용량의 나이아신 섭취로 인한 급성 간염 사례가 최근에 많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나이아신은 과다 섭취로 인한 부작용이 강하기로 소문난 유명한 영양소입니다. 이것을 나이아신 플러시라고 부르는데요. 안면 홍조, 소화장애, 혈당 조절의 문제를 유발할 수 있으며 독성의 위험도 있습니다. 특히나 아세트아미노펜, 진통해열제, 아미오달론, 항부정맥제, 이소니아자드, 결핵치료제, 메토트렉세이트, 백혈병 치료제이며 면역억제제죠. 이 같은 약물들을 복용하고 계시거나 술을 드시는 경우 나이아신의 부작용이 극심해질 수 있습니다. 간 환자분들 특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철분입니다. 철분은 헤모글로빈의 구성 요소죠. 산소 운반의 필수적인 미네랄입니다. 그런데 과도하게 철분을 섭취하면 체내에 그것이 축적돼서 간이나 심장췌장 등 주요 장기에 손상을 줄 수 있습니다. 간은 철분의 주요 저장소죠. 철분 과부하로 인해서 손상을 입기가 쉽습니다. 특히 유전적인 문제가 있었다면 과색소 침착증과 같은 철분 축적 질환을 주의하셔야 되고요. 이런 경우에 혈중 페리틴 농도가 굉장히 높게 나옵니다. 그러면 간 경화나 간 수치가 안 좋은데 페리틴 수치가 굉장히 높게 나오신 분들이라면 당연히 철분의 섭취를 극히 주의해야 됩니다. 과도한 철분은 자유라디칼을 생성하고 세포 및 조직에 손상을 주고 간 세포에 과부하를 줘서 간 섬유화 및 간 경화를 촉진할 수 있습니다. 간에서 대사되어야 하는 다른 약을 복용 중인 경우에는 특히 간독성 위험이 더 올라갑니다. 또한 만성 간질환의 경우 안 그래도 간 기능이 저하되어 있고 간의 문맥이 좁아져서 문맥압 항진이 생기면 비장으로 혈액이 몰리고 그 결과로 비장 종대가 생기게 되죠. 적혈구와 혈소판이 과도하게 파괴되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안 그래도 체내에 철분이 축적되는 과부하 현상을 쉽게 볼 수 있는데 철분 영양제는 간 기능이 나쁠 때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참고로 미국의 철분 중독으로 인한 간 손상 사례의 60%가 어린이입니다. 그래서 어린이의 경우 철분 영양제를 먹여야 되더라도 정말 용량을 주의해서 먹어야 합니다. 네 번째로 글루코사민입니다. 글루코사민은 주로 골관절염 증상 완화에 사용되는 보충제입니다. 그러나 간 기능 장애가 있는 사람, 그 중에 특히 비형 간염 환자 및 복용자는 글루코사민을 절대로 복용하시면 안 됩니다. 하루에 2000mg 이상의 고용량 글루코사민 섭취는 약물 유발성 간염을 일으킬 수 있고 간세포에 대한 대사적 스트레스를 증가시키면서 간 내 지방 축적을 촉진하여 간 기능 저하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보다 더한 사태는 비형 간염입니다. 글루코사민이 여러 경로를 통해서 비형 간염 바이러스 복제를 촉진할 수 있다는 실험적 결과가 있습니다. 대사 경로는 많이 복잡해서 영상으로 설명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아직 임상으로는 자세히 밝혀지지는 않았습니다만 비형 간염 환자분들 굳이 관절염 나으려고 글루코사민을 드시다가 비형 간염을 더 활성화시키는 우려를 범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부터는 다이어트와 관련이 있습니다. 지방간 환자분들이 주의해서 들으시고요. 다섯 번째로 오메가6 지방산 중에서 공액 리놀레산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메가6 지방산은 몸에 나쁘니까 먹지 말라는 거 아니었나요? 물으실 수도 있는데요. 오메가6 지방산은 세포막 유지, 염증 반응 조절, 그리고 신경계 및 호르몬 기능 유지에 필요한 필수 지방산입니다. 그런데 음식으로 이미 많이 섭취할 수 있는 데다가 과량으로 섭취하면 염증의 증가, 심혈관 질환의 위험성 증가, 면역의 불균형, 비만 및 지방간과 또 담석증과 같은 간 담독의 질환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먹지 말라고 하죠. 그럼에도 오메가6 지방산을 영양제로 찾아서 일부러 먹게 되는 경우가 하나 있는데 바로 공액 리놀레산, CLA 및 달맞이꽃 종자류와 같은 감마 리놀레산입니다. 체중이 빠지고 지방 대사가 개선돼서 콜레스테롤 수치도 내려가고 염증도 줄어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이어트 영양제로도 씁니다. 그러나 아까 뭐라고 했죠? CLA를 과다하게 섭취할 경우 지방간이나 간 손상, 간 담독의 질환이 유발될 수 있다고 했잖아요. 다이어트를 원하시는 분들 중에서 지방간이 아닌 경우가 얼마나 되려나 잘 모르겠는데요. 지방간 환자가 다이어트를 위해서 오메가6 지방산을 먹다가 오히려 지방간이 더 악화될 수 있습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소화기 장애, 두통, 혈액 응고 지연, 인슐린 저항성 증가, 염증 증가, 당뇨병 악화와 같은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다이어트에 관심이 있는데 날씬하신 분들 위주로 CLA를 복용해야 된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특히나 간 환자분들은 아예 여기에는 관심을 끊는 게 낫습니다. 여섯 번째, 센나입니다. 센나는 센나 잎과 씨앗에서 추출된 자연 성분의 완화제입니다.
대장의 운동을 촉진하고 변비를 완화하는 역할을 합니다. 다이어트 약에도 변비 예방 성분으로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이 센나를 고용량으로 장기간 사용할 경우에 급성세포 용해성 간염, 악압성 담즙 정체성 간염, 급성 간기능 부전, 문맥 정맥 혈전증과 같은 심각한 간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성분표에 센노사이드라는 성분이 들어있는지 확인해야 되고요. 얼마나 많이 드셨을 때 간독성이 있나 그런 용량에 대한 데이터는 거의 없더라고요. 그러니 지방간 환자분들 인터넷에서 무분별하게 팔리고 있는 정체불명 다이어트 제품은 절대 함부로 드시지 말기를 바랍니다. 7번째, 논이입니다. 논이가 간에 좋다는 카드라 통신이 한 차례 인터넷을 강타한 적이 있어서 논이를 즐겨 드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최근 몇몇 사례에서 논이 섭취 후에 급성 간염이나 간부전 사례가 보고된 바가 있습니다. 알러지로 인한 것은 아닌가 의심되긴 하지만 명확하게 간에 좋다는 것이 밝혀진 것도 없기 때문에 주의하시면 좋겠습니다. 한의원에 논이를 가지고 오신 분들 중에서 간에 논이가 좋다고 검사 결과가 나온 경우는 거의 없었습니다. 8번째, 소팔메토입니다. 소팔메토는 주로 전립선의 건강 증진과 배뇨 관련 증상의 개선, 전립선 비대증의 증상 완화에 사용되는 영양제죠. 소팔메토와 관련하여 급성 췌장염이나 담즙 정체성 간염과 같은 간담도 문제가 보고된 바가 있습니다. 이러한 부작용의 구체적 기전은 아직 완전히 규명되지는 않았는데요. 소팔메토가 에스트로겐 수용체에 영향을 미쳐서 혈액의 응고작용을 강화하고 이로 인해서 췌장의 염증 반응을 유발할 수 있다는 가설이 제기되고는 있습니다. 그러니 간담도 질환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굳이 일부러 찾아 드시지는 말길 바랍니다. 9번째로 녹차 추출물입니다. 녹차 추출물은 포리페놀, 특히 EGCG가 풍부해서 항산화 효과로 체중이 감소되고 지질 수치가 개선되는 등의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혈소판의 응집을 방지해서 심혈관계의 보호에도 도움을 줍니다. 그러나 고함량 EGCG를 함유한 녹차 추출물 섭취가 간세포 손상을 일으킬 수 있다는 사례가 보고되었습니다. 녹차 추출물의 간독성 메커니즘은 아직 명확히 밝혀지진 않았지만 녹차 추출물이 일부 약물, 예를 들어 아세트아미노펜의 대사를 증가시켜 간 손상을 악화시킬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세트아미노펜은 타이레놀의 성분명이죠. 우리가 아주 흔하게 먹는 약이고 녹차도 역시 아주 편하게 자주 드실 만한 차입니다. 그래서 걱정이 됩니다. 10번째는 성요한초입니다. 세인트 존스 워트라고도 합니다. 일반인들에게 잘 알려진 것은 아닌데 우울증이나 불안, 불면이 있는 분들은 천연약초라고 찾아 드시기도 합니다. 이 식물은 약한 SSRI의 효과를 가지고 있어서 신경계에서 세로토닌의 수준을 조절하여 기분이 좋아지는 효과가 있어요. 그런데 이 약초는 사이토크롬 P450의 신호 경로를 활성화시켜 간에서 약물의 분해를 증가시킵니다. 이것 때문에 아세타미노펜과 같은 일부 약물들은 간에서 더 빨리 분해돼서 간에 부담을 주고 간 손상의 위험을 높일 수가 있습니다. 평소에는 안전하게 대사되어 처리되는 약물이라도 세인트 존스 워터와 같이 복용할 경우 대사 과정이 변해서 간에 해로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간이 좋지 않다면 이런 약초도 함부로 드시면 안 되고 특히나 여러 약물과 섞어 먹으면 간 손상의 직접적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간이 안 좋으신 명쾌한 패밀리 여러분, 무조건 한의원에 가져오셔서 확인하고 드셔야 되겠죠? 영상을 보시는 구독자 여러분들도 간이 안 좋으시다면 모든 약과 모든 영양제는 다 의심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의사 선생님들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먹고 있는 영양제 같은 거 먹지 말고 다 끊으라고 하는 거예요. 왜 자세히 듣지도 않고 저렇게 말하냐 하지 마시고 간이 안 좋다면 그냥 모든 영양제를 다 조심해야 됩니다. 언제나 여러분들이 건강하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고요. 질문 있으시면 댓글을 달아주시거나 네이버 톡톡으로 문의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